네, 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알베르 까뮈의 생각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그 공감 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계속 노출되면서 감정적으로 좀 지치는 현상. 여기에 대해서 까뮈라면 어떤 윤리적인 해법을 제시했을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까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하면서도 또 동시에 지속 가능한 태도라는 게 과연 뭘까? 이게 궁금한 점이죠. 정말 끝없이 공감하고 계속 연대하는 것일까? 아니면 까뮈가 좀 강조했던 그 명료함, 루시디테라고 하죠. 그리고 절제, 메줄, 여기에 기반한 좀 더 뭐랄까, 계산된 행동일까?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까뮈가 제시하는 그 명료함, 그리고 절제, 또 연대로서의 반항,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그 공감 피로에 쉽게 빠지지 않으면서도 꾸준하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아닌가. 네,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반대로요. 그런 접근 방식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 같은 것들을 너무 쉽게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도 그 설정된 한계를 넘어서는 공감이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할 때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까미는 공감 피로를 단순히 그냥 감정이 바닥나는 상태, 이렇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보다는 세상의 어떤 부조리함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명료한 시선, 그러니까 루시디테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허무주의나 아니면 냉소주의로 빠져들게 되는 어떤 위험 신호로 읽었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보통 사람들은 공감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강하게 해야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까미는 그런 식의 어떤 무한정한 공감은 오히려 쉽게 꺾여버리거나 냉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감정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냉담함이 아니고요. 현실의 부조리를 어떤 꾸며낸 위로나 헛된 희망 없이 그냥 똑바로 마주하는 명료함, 이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또 절제.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한계가 있는 존재다. 이걸 인정하고 내가 이 세상을 다 구하겠다는 식의 그런 과열된 동정심을 좀 경계하는 지혜. 이것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연대로서의 반항인데요. 이건 그냥 막연한 동정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함께 저항하고 협력하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그 소설 패스트의 주인공 리웨 의사를 떠올려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그는 대단한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죠. 그냥 의사로서 자신의 할 일,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덜 죽도록 돕는 일을 묵묵히 해나갈 뿐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까미가 제시하는 윤리의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작지만 정확한 선행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 이렇게 할 때 개인은 완전히 소진되지 않으면서도 타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또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까미가 공감 피로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봤다는 점,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감정이 소진되는 걸 넘어서서 허무주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통찰에는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명료함이나 연대로서의 반항, 이런 개념들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까미가 그렇게 강조했던 절제, 그 메주르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그 주장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 여기에 조금 더 주목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식의 과도한 열정이 오히려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든다는 지적, 그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은 딱 여기까지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그 절제가 과연 윤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옳은 선택일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런 태도가 자칫하면 우리가 당연히 느껴야 할
어떤 깊은 도덕적 책임감을 슬쩍 외면하고 나는 내 할 만큼 했어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되게 편리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또 검증 가능한 도움,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성과가 있는 행동만을 강조하다 보면 측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때로는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연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고통받는 사람 곁을 지키면서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의 가치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까미가 말한 반항인 개념을 보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어떤 한계 설정과 타인과 함께한다는 연대가 동시에 나온다는 점, 그건 참 흥미롭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때로는 진정한 연대라는 것이 바로 그 설정된 여기까지라는 한계를 넘어서려고 애쓰는 것, 설령 그 과정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될 위험이 있더라도 필요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까무식의 절제라는 게 정말 꼭 필요한 연대마저도 가로막는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저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군요. 그럼 첫 번째 쟁점, 그러니까 명료함, 루시디테와 감정적 연결의 문제부터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저는 까미가 그 과열된 감정이 오히려 냉소나 심지어는 광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던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정에 그냥 무작정 휩쓸리기보다는 명료한 이성, 즉 루시디테를 가지고 세상의 부조리함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단단한 기반이 된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거짓된 위안에 기대거나 이건 어쩔 수 없어라는 식의 그런 자살적 체념에 빠지는 대신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명료한 수용, 이게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이 명료함이 없다면 아무리 뜨거운 공감이라고 해도 쉽게 허무함으로 기울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과열된 감정의 위험성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명료함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타인의 고통 앞에서 너무 차갑게 거리를 두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깊은 인간적인 고통을 딱 마주했을 때 때로는 강렬한 감정적인 연결 그 자체가 공감의 본질이고 또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료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적 반응을 억누르거나 혹은 회피하는 것은 어쩌면 윤리적으로 좀 게으른 태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성적인 판단이나 분석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어떤 진정한 이해, 그리고 깊은 연민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까미가 말하는 그 명료함이 과연 이런 감정적 연대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 개념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 가치를 조금 낮춰보게 만드는 그런 측면은 없는 건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 다만 저는 까미의 명료함이라는 게 감정 자체를 나쁘다고 본다기보다는 감정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 예를 들어 광신적인 행동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행동의 어떤 동력으로 삼되 그 방향키는 명료한 이성이 잡아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 부분은 일단 잠시 접어두고 다음 쟁점인 절제, 메주얼과 한계 설정의 기준으로 넘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 절제가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해 라는 그런 비현실적인 환상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지속 가능한 도움을 주기 위한 현실적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제시된 그 실천 로드맵, 스텝 2, 3, 4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와 시간, 그리고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냥 막연히 함께 아파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작업 목록으로 만들고 또 이 부담을 혼자 다 짊어지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은 결국 인간의 유한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연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글쎄요. 그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과연 객관적일 수 있을까 저는 계속 의문이 듭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고통의 범위라는 게 너무 자의적이거나 결국 자기 편한 대로 정해질 위험은 없을까요?
아, 나는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야 라고 딱 선을 긋는 것이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에서 아주 편리한 변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검증 가문한 결과에만 집중하는 태도 역시 좀 문제라고 봐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아주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문제들 혹은 사회 구조적인 불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기 쉽다는 거죠. 까무가 말한 그 반구원자적인 엔티세이비어적인 태도, 그러니까 내가 모두를 구하겠다는 식의 영웅주의 대신에 인간의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가르침,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구원자적인 열망,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담대한 포부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지나친 절제와 겸허가 오히려 꼭 필요한 용기나 헌신을 위축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건 절제를 넘어 소극적이거나 어떤 현실 안주적인 태도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까미의 절제가 포기나 방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치지 않고 계속 행동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세 번째 쟁점인 연대, 솔리더리티의 본질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까미에게 연대란 그냥 마음으로만 느끼는 그런 감상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진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페스트를 다시 예로 들면 리웨나 타루, 그리고 이름도 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는 무슨 거창한 구호나 감정 표현이 아니었죠. 아주 조용하지만 성실하게 협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당면한 문제, 즉 사람들이 덜 죽도록 돕는 것이라는 아주 실제적인 기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공감을 행동으로 옮기고 또 그 행동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번아웃을 줄이고 연대를 지속할 힘을 얻게 된다고 봅니다. 물론 행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연대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뭐랄까 작업 리스트처럼 딱 떨어지게 환원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저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없더라도 그저 고통받는 사람 곁에 함께 있어주고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것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연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존재론적 연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과연 까미식의 접근이 이런 형태의 연대가 가진 깊은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작고 정확한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개인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더 근본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사회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불의 같은 것들을 개선하려는 더 큰 노력을 외면하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연대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도움을 넘어서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변화를 요구할 때 까미의 모델이 과연 충분한 답을 줄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까미의 연대가 반드시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반항 자체가 이미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연대는 그 반항을 함께 실천하는 방식이니까요. 다만 그 방식이 좀 추상적인 거대 담론보다는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실천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 쟁점인 아름다움, 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까미에게 태양이나 바다, 음악 같은 감각적인 기쁨과 아름다움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연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윤리적 자원이자 일종의 연료였죠. 자료 스텝 6에서도 강조하듯이 고통스러운 현실만 계속 들여다보면 결국엔 우리 안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기쁨과 아름다움을 참는 것은 죄책감을 느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계속 싸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의무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대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 감정적 체력을 보충해준다는 거죠. 내 아름다움이 주는 회복의 힘, 그리고 그것이 허무주의에 맞서는 어떤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극심한 고통이나 뿌리 깊은 구조적 부조리 같은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충분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때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의 참혹함으로부터 잠시 눈을 돌리게 하는 일종의 도피수단이 될 위험은 없을까요?
또한 까미가 예로 든 태양과 바다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가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인지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특정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종의 특권적인 요소는 아닐까요? 아름다움을 윤리적 자원으로 삼으라는 까미의 제안이 어쩌면 고통의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가닿기 어려운 조금은 한가한 처방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까미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또 윤리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길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명료함과 스스로를 지치지 않게 관리하는 절제, 그리고 감상적인 동정이나 영웅적인 희생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의 연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거창한 구원을 약속하는 대신에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겸허하고 지속 가능한 품위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까뮤의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한 절제와 한계 설정이라는 개념이 자칫 우리가 당연히 져야 할 도덕적 책임의 범위를 너무 좁게 만들거나 혹은 고통받는 타인과의 깊은 감정적 연결이나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이것은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계산된 효율성을 넘어서는 어떤 용기 있는 헌신이나 스스로 설정한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저희는 까미의 사상을 거울 삼아서 타인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참 복잡한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명료한 이성과 절제된 행동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과 때로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깊은 공감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관점, 이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중요한 고민거리를 던져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쪽만이 정답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도 주어진 자료 속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지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